사회문화 11번 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시급성을 판단을 해서 이거를 좀 먼저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게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성서 속 예수 그 제자들을 본받아 지극히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도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기보다 어떻게 해라? 차라리 탁발을 하면서 살아라. 탁발이라는 거는 동량.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대요. 수도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도자들을 향한 기부가 이어졌는데, 근데 이제 수도회들은 결국 기부받은 재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사용은 하기로 했대요. 근데 소유는 해야 안 해? 소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 이르렀대요. 왜요? 이 프란체스코 형님이 뭐하게 살아라 했어? 검소하게 살아라 이랬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만 뭐는 안 한다? 소유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호응을 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수도자들이 불가피하게 재산을 사용하게 한다면 소유권은 교황에게 편의상 귀속시켜 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프란체스코는 검소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회가 조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회는 소유는 안 하는데 뭐는 한다? 사용은 하겠다. 그래서 교황이 오케이, 소유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면 교황에게 귀속 시켜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문단 갈게요. 기부에는 의복, 음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숙소나 성당 건축도 포함이 됐대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얻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을 불러 일으켰던 거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구조가 선생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해결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대요. 어떤 비판이냐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훼손될 걸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도회나 교단에는 교황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배를 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 비판을 일으키는 문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정체성이 훼손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도에만 꿀 빠는 거 너무 지나친 배려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이 정체성 훼손과 지나친 배려라는 문제를 억제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갈게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물건이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점에 착안해서 청빈을 서약을 하고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 개인들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다가 재단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즉 법적 인격을 부여했대요. 청빈만 서약을 해서 법인격을 부여했대요. 누구한테요? 수도회 자체에다가요. 자, 그러면 법인격이 뭐예요? 법인격이라는 거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체라는 거는 권리예요. 어떤 권리냐면요, 법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볼게요. 이 법적 인격을 어디에다 줬대요?
수도회 자체에다가 줬대요. 자, 그러면 법인격을 수도회가 가지니까 첫 번째로 이 수도승들이 정체성 훼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나친 배려가 아니게 된다. 왜요? 수도회 자체에다가 주니까 지금 다른 수도회나 교단에서 불만이 조금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배려라는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수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 글의 구조상 한편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누구야? 교황 인노켄티우스를 비판하는 논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뭐예요? 대응 논리인 겁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글 읽어보면 이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갈게요. 대표적으로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의 사용 개념을 소유권이나 용의권 같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자 그러면 상위어입니다. 항상 하위어는 상위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의권이라는 거는 지금 본체를 훼손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소유권, 용의권은 뭐다?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이다. 이렇게 조금 인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적 권리와는 관계없는 단순한 사용으로 구별했대요. 자, 그럼 이양 대립적으로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 권리에 없는 단순한 사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수도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기로 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하기 위해서 앞은 항상 결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청빈한 삶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조건이 되어야 된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돼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빈한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이 뭐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 단순한 사용이 그냥 사용이 되겠다. 보나벤투라의 견해였습니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건인데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자들은 특정 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여전히 많은 비판론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또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유, 원인이 뭐예요? 너네 재산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권리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무슨 말이야? 재산의 영구적 사용은 뭐다? 법적 권리다. 법적 권리가 뭔데요? 소유요. 특히 페트로스 요하니스 올리비는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꿀 빨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훗날 베르가모 보나그리아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보충해서 다시 수도의 입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이 위에 있는 견해를 뭐 한 거예요?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특정 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뭘 제시할 수 있어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봅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보충해서 수도의 입장을 옹호했대요. 첫 번째 뭐예요? 단순한 사실상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데 무슨 권리나 법적인 자격을 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 같다는 거예요. 뭔데요?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사실상 사용한 거는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은 즉슨 뭐가 아니다? 그렇죠. 소유가 아니다.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법정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실정법에 기초한 거지만 생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 사용은 뭐다? 자연법에 의거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놓은 거죠. 첫 번째, 법적 인격이 없는 거. 두 번째, 자연의 법. 이걸로 지금 뭘 옹호를 하는 거예요? 물건 써도 된다. 요거 옹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교황 요한 22세가 더 이상 선대 교황들과 같은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소비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음식과 같은 물건, 또 같은 나왔네.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과 같은 물건은 사용을 하면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소유랑 똑같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나그라티아가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그러한 소비재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형식적으로 교황이나 교회의 소유가 되어 있으면서 수도회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수도회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뭐까지 조금 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회 자체까지 견제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개인은 차치하고 수도회 자체는 지금 법적인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회 자체는 지금 소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도회가 거센 반발을 했죠. 그래서 기부받은 재단 중에 수도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성당 이런 거는 결정이 번복됐지만 소비지에 대해서만큼은 교황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면서 교황의 비판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이 좀 재밌어요. 계속 보면 이렇게 반대된다 라고 친다면 또 어때요? 이렇게 반대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다시 이렇게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서로 옹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걔 누구야? 그치,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랑? 얘랑은 옹호되는 관계다.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니까 좀 멋있네. 그죠? 완전히 막 제대로 도식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우리 왜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문제 해결 구조 인식하려고 이 지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그럼 뭐가 되겠어? 다시 요 구조가 되는 거죠. 요 구조가.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다시 옹호를 하려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커미 윌리엄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했대요. 얘네들은 윤리가 단지 추상적인 규범 질서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 자유를 전제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봤대요. 윤리라는 것이 근원적인 자유라는 걸 전제로 뭘 실천한대요?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을 한대요.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윤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낯선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예시네요. 그러면 대응성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낯선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어뜻. 자, 그러면 낯선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드는 의무 수행 이상이 되는 겁니다.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는 수도자들이 절대적인 무소유를 선택하는 것 또한 이것도 뭐예요? 윤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 복종안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의무 수행 이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윤리들이 의무 수행 이상이 되는 전제가 뭐예요? 근원적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요컨대는 뭐예요? 요약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규범질서에서 비롯한 물건의 사용권이래. 자, 그러면 규범질서에서 비롯한 물건의 사용권은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뭐는 할 거야? 근원적 자유에서 비롯한 물건의 사용은 취할 거야. 그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야? 논리가 좀 웃겨요, 이놈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결국에 뭐라는 거야? 근원적 자유에서 물건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게 곧 윤리인 거고, 그게 곧 의무 수행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을 사실상 사용한다는 것은 언제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간 조금 의미가 모호하게 들려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은 어떻게도 조금 느껴지냐면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근원적 자유에서 기인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해야지만이 뭘 추구할 수 있어? 윤리를 추구할 수 있어. 요렇게도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근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의무수행 이상이야 라고 약간 개인적인 선생님의 견해로는 두 가지 의미로 들리는데 여튼 핵심은 뭐예요? 단순한 사실상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이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생각 노트보다 이렇게 지문에 조금 분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세속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갈등에서 비롯한 법적 분쟁, 이런 거는 서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창빈사약으로 촉발된 종교적 신념과 현실적 제도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대. 종교적 신념은 뭐예요? 창빈이에요. 현실적 제도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 법적 권리가 있냐 없냐, 소유냐 아니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3번 청빈 논쟁이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윌리엄의 맞죠? 아니죠?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3번 논제를 만든 것 같고요.
4번 선지 종교적 신념과 종교 권력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권력이라는 거는 교황이죠. 신념이랑 교황, 권력이랑 계속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념의 실천 방식에 관한 견해차가 법리적인 논쟁으로 표출되는 과정입니다. 즉 뭐야? 이 사용이 법적 권리에서의 사용이냐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냐 하면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부터 미음입니다. 1번 아시지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뭐 한 사람이에요? 청빈한 삶 살자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앞에 그 결과 무소유 실천해야 된다고 보았죠. 2번 어딨노? 보나벤투라. 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 사용을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단순한 사용, 권리한 사용 구별하는 거 맞겠네요. 3번 기부받은 재산 사용하기 위한 수도의 결정. 자, 디귿 누구야? 디귿은 얘입니다. 얘 뭐 하는데요? 이 비판자들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겠죠. 4번 리을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법이 양보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 견해는 그러면 실정법보다 누가 우위라는 말이니까 자연법이 우위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5번 미음은 윌리엄을 이야기하네요. 추상적인 규범 질서가 복종이 아닌 자유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자, 봅시다. 추상적인 규범 질서가 복종이 아닌 자유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추상적 규범 질서가 전제가 되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는데요? 윤리가 뭐냐면요. 근원적 자유를 전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의무 수행 이상에 있는 거고요. 얘는요. 추상적인 규범 질서 명령을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유가 뭐의 근거? 윤리의 근거 되어야 된다. 요렇게 지금 바꿔주시면 5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3번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이해.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뭔데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면은 사용해도 오케이다. 이런 거였죠. 1번 법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겠네요. 2번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건에 대해서 인정되겠네요. 3번 권리자가 요구하면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 사용. 이거는 아까 용익권이었던 것 같아. 용익권이 뭔데요?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4번 절대적 무소유의 실천과 양립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용. 자, 절대적 무소유는 청빈한 삶입니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소유가 아니라 단순한 사용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뭘 지킬 수 있다? 청빈한 삶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번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의 사용. 신은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삶의 방식 뭘? 근원적 자유를 바탕으로 뭘 추구를 해라?
윤리를 추구해라. 그러니까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가 뭔데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주의, 즉 법적 인격을 준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법인격을 누구한테 줬어요? 수도회에 줬습니다. 자, 법인격을 수도회에 줬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개인한테 법인격을 줬어요? 아니에요. 수도회에다가 법인격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라는 건 결국에 이 해결 방안이라는 건 결국에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인 뭐였어요? 내부적 반발이요. 뭐 때문에? 정체성 훼손이요. 두 번째, 다른 수도회의 반발이요. 왜? 얘네만 뭐 하는 것 같으니까? 혜택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도회에다가 법인격을 줘버리면 얘네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수도회도 뭐 할 수 있겠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혜택 받는다는 문제를 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 훼손된다. 개인한테 법인격을 주는 게 아니라 단체 집단에 법인격을 주기 때문에 개인은 계속 청빈하다고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 조치 이전에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때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이 이전에는 안 가졌겠죠. 공짜선지. 2번 수도회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 소도자들도 청빈사회 위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뭐예요? 내부적 반발이라는 뭘 억제해요? 원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 교황도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에 빌미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다른 수도회도 보호할 수 있어요? 꿀 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배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번 베르가모 보나그라티아는 얘 뭐하는 사람인데요?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사용을 인정하네요. 첫 번째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법인격이 없다. 마치 누구처럼 동물이 밥 먹는 것처럼. 두 번째 뭐다? 이거는 자연법에 의거한 것이다. 자연법 우리 배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법이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어요. 인간이 실정법을 통해서 만들지 않아도 이 자연법이라는 건 상위법이에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4번 베르가모 보나그라티아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는 법인격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동물에게는 법인격이 없다. 그렇죠. 5번 베르가모 보나그라티아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지니므로 수도자들은 단순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교황 있죠, 교황. 교황은 법인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내부 반발과 외부 반발을 해소한 겁니다. 그런데 보나그라티아는 뭘 통해서 해소한 거예요? 인간은 법인격 없고요. 단순한 사실상에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자연법에 의거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부 반발과 외부 반발을 파회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짐으로 이거 원인이죠. 법인격을 가지니까 단순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니죠. 법인격도 없고 자연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원인을 왜곡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타당해도 원인이 왜곡되면 옳은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문제 내는 패턴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평가원에서. 그래서 항상 뭐뭐이므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기인하면 이런 원인과 관련된 표현들을 조금 우리가 인식해주면 글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기 보면요. 뭐가 있어요? 보기에 견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말했지만 적용 창의적 사고 이전에 뭐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에 관점 먼저 파악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의 관점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연의 법에 따르면 모두가 스스로를 보존해야 됩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보존하는 게 전제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보존하는 데 없어서 안 될 물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스스로 보존 못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연법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을 사실상 사용하도록 하지 소유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스스로 보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법이 있고요. 이 자연법은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게 하지 그것을 소유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법에서 말하는 소유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핵심으로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념적인 개념일 뿐이어서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지배하며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즉 소유에는 뭐가 지배가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보존이라는 절박한 사명을 위해서 자연의 법이 보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형태의 사용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야? 사실상 사용, 현실적 형태의 사용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소유의 조건은 지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배를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상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단지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요. 스스로 보존만 갖춰지면요. 사실상 사용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봅시다. 법적인 권리에 의한 물건의 사용 중에는 용의권에 의한 사용도 포함되므로 인간의 법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이거 1번 선지가 좀 재밌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조금 이 1번 선지를 너무 스스로 보존 이걸로 퉁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방금 지금 보니까 이거 한번 봐볼게요. 법적인 권리에 의한 물건의 사용 중에는 용의권에 의한 사용도 포함된대요. 용의권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데요.
그러면 일정 기간 타인의 소유물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데요. 자, 근데 이 이득에 의한 사용도 포함되니까, 미안해요. 이 용의권에 의한 사용도 포함되니까 인간의 법에 의해도 정당화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인간의 법에서 소유의 조건은 뭐예요? 지배입니다. 맞죠? 지배를 핵심으로 지배를 핵심으로 한대요. 그러면 용의권은 지배인가요? 일정 기간 타인의 소유물로 이득을 보니까 지배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면 인간의 법에 의하더라도라는 말은 지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잘 뚫어내려면 어떤 개념어 파악을 잘했었어야 됐어요? 용의권, 그 다음에 인간의 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무엇인가, 요거를 조금 잘 파악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기에서는 인간의 법에서 소유의 개념을 어떤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지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권은 지배 아니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무소유의 삶을 위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까지 거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쵸? 왜? 뭐가 중요하니까? 자기 보존이 있으면 되니까. 자기 보존에 필요한 물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 무소유의 삶을 선택하는 점 모순되지 않겠죠. 3번, 누군가 물건을 사용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맞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사용한다는 것은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며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사실상 사용의 조건은 뭐예요? 스스로 보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소유의 조건에는 지배가 있어요? 없어요? 지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유의 지배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사용과 지배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념 정의를 잘 보세요. 지배라는 거는 소유의 조건이 될 수 없어. 왜? 자연법에서는 스스로 보존을 해야지만 사실상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과 지배는 같은 개념이야? 이건 개소리죠.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아예 논의 범주가 다른 겁니다. 4번. 법적인 권리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자연의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사실상 사용하는 것의 구별은 인간의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자연법에 의거한 거니까. 맞는 말이죠. 5번. 자연법에 따른 자기보존은 마치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것처럼. 자, 이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법적 권리 없는 사용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정한 관념적인 법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자연법 이야기하고 싶은 거네.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보존만 있다면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 눈을 굴리면 맞출 수 있는 선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문화 11번 분석을 끝내봤고요. 계속해서 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이 조금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나면 최종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